이보시오. 살아있어?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 조선 후기 눈이 많기로 소문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솔재 아래라고 불렀는데 솔재라 함은 소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진 고갯길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여름엔 그늘이 좋아 길손들이 쉬어가곤 했지만 겨울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이 고개 위에서 아래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 눈이 쌓인 건지 날리는 건지 분간도 안 될 만큼 하얗게 뒤덮여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홍매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22, 아버지는 홍매가 15 되던 해에 세상을 떴고 남은 것이라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하나와 허리가 굽어가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홍매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바늘 하나 가지고 앉으면 달기 울 때까지 일을 해도 눈 한 번 비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안쪽 양반댁 마님이 옷감을 가져오면 밤을 새워 솔기를 박았고 장날이 서면 어머니가 아침부터 빚어둔 인절미를 광주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 팔러 나갔습니다. 많이 남는 날도 없었고 못 남는 날도 없었습니다. 늘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해 전부터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찬바람을 많이 쐰 탓이려니 했는데 겨울이 지나도 기침이 가라앉지 않고 이듬해 가을엔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홍매는 약재 살 돈을 아끼려고 밥상에서 반찬 한 가지를 줄이고 등잔기름을 아끼려고 달 밝은 날엔 창 가까이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도 어쩐지 홍매를 함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해 겨울이 일찍 왔습니다. 10월도 채 안 됐는데 첫눈이 내렸고 장날이면 어김없이 눈발이 날렸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홍매는 장에서 인절미를 팔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 약재를 사서 보자기에 챙겨 넣었습니다. 날이 꽤 늦어 있었습니다. 장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길을 나섰는데 솔재 고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찼는데 고개에 발을 들이자마자 눈발이 옆으로 꽂히듯 날아들었습니다. 홍매는 보자기를 품 안으로 더 끌어안고 고개를 수그린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빠졌다 뽑히기를 반복하며 허리까지 오는 눈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절반쯤 올랐을까요? 고개 중턱에서 홍매는 발을 멈췄습니다. 소나무 뿌리 옆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길손이 짐을 내려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얼굴을 땅 쪽으로 받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등판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쪼그려 앉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홍매는 손을 뻗어 목덜미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맥이 뛰었습니다. 살아있소. 그때 사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것보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홍매는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이 고개를 넘는 사람이 홍매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홍매는 속으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쩐다. 어머니가 기다렸습니다. 약재가 있었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면 고개를 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낯선 남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들인다는 건 마을에 입이 오죽 많은지 홍매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 속에 이 사람을 두고 가면 내일 아침엔 그냥 눈더미 하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홍매는 보자기를 등에 다시 축혀 엎고 사내의 팔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사내는 의식이 반쯤 없었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됐지만 완전히 늘어진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홍매가 허리를 굽혀 무게를 받치면 사내가 발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보라 속을 한 발씩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오는데 평소의 3배는 걸렸습니다. 홍매의 손버서는 이미 물기를 먹어 발가락이 얼얼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이 사람이 다시 쓰러질 것 같았고 한 번 주저앉으면 홍매 자신도 일어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초가집 살인문이 보였을 때 홍매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기댄 낯선 남자를 보고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누구냐? 고개에서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매를 보고 사내를 보고 다시 홍매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더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여라. 어서. 방 안에 사내를 눕히고 나서야 홍매는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등과 옆구리 쪽에 옷감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입 귀퉁이에 굳은 핏자국이 있었고 손등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싸움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두들겨 맞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잖이 당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홍매는 물을 올리고 헝겊을 적셔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쌀로 묽은 미음을 올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더니 방 안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고 사내의 얼굴색도 차가운 잿빛에서 엷은 혈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홍매는 그 변화를 보면서야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겠구나. 그날 밤 사내는 거의 내내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한 번 눈을 뜨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감았고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면 무의식 중에 삼켰습니다. 홍매는 방 한켠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바늘을 놀렸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여전히 거셌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물어는 봤냐? 못 물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성한 뒤에 고맙다고 하고 내보내야 한다. 남의 집 남자를 이렇게 들였다간 말이나. 알아요, 어머니. 홍매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사내 쪽에서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폈습니다. 홍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바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가 아팠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우세요.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어요. 사내는 잠깐 홍매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시 누웠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거칠거나 억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드럽다기보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라 쓰는 사람의 말씨였습니다. 홍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음 그릇을 들어 건넸습니다. 사내는 사흘을 더 지냈습니다. 첫날은 거의 누워 있었고 이틀째부터는 조금씩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그 고개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스스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매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홍매가 물을 기르러 나갔다 돌아오니 사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끼를 쥔 손이 어색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자주 해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날을 세우는 각도가 달랐고 몸통을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홍매는 삭바느질로 사람 손을 많이 봐 온 터였습니다. 양반가 도련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장돌뱅이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은 알았습니다. 저 손은 장작을 패던 손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마른 옷가지를 꺼내주면서 사내에 젖은 옷을 건조대에 걸었습니다. 홍매는 부뚜막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내의 저고리 허리춤에 묶인 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리끈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낡은 천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끈 위에 아주 가느다란 실로 술을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이 야문 사람도 이 정도 술을 놓으려면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그냥 멋으로 놓은 게 아닌 듯 끈 한쪽 끝에 조그맣게 글씨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집안 표시 같지 않냐?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밥상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조용했고 어머니는 기침을 몇 번 참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스듬히 물들이는 밤이었습니다. 홍매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 누워도 다시 누워도 그 허리끈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왜 고개에서 맞고 버려진 것인가? 저 끈에 새겨진 글씨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만약 어머니 말대로 저 사람이 정말로 큰 집안 사람이라면 홍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냥 길에서 주워온 사람인데 설마. 그러나 세상 일은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꼭 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 오전 홍매가 장볼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 산골에서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라면 예사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사리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말 두 필이었습니다. 탄 사람들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두꺼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마을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이
홍매의 집 쪽이었습니다. 홍매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사내가 문지방에 기대어 그 말 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조용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해서 내려 걸어오더니 문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댁에 다친 행인을 들이셨다 하여 왔습니다. 혹시 젊은 도련님을 보셨습니까? 홍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홍매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말 탄 사람들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홍매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도 잠깐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나이가 50은 넘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듬성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등이 곧고 걸음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젊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였고 허리에 작은 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림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장돌뱅이나 보부상이 아니라는 것은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든 쪽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홍매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도련님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째 소식이 끊겼는데 이 고개 근방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다 하여 그 사람의 눈이 사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홍매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무너지듯 풀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참는 것처럼 턱이 떨렸습니다. 나이 든 그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홍매가 보기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 맞으십니까? 그제야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수 어른,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관수라 불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 순간은 자신이 볼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조용히 물을 올렸고 홍매는 방과 부엌 사이 경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고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홍매는 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소. 사흘은 된 것 같소. 상처는 어떠십니까?
이 댁 덕에 많이 나았소.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말은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놈들을 따돌리다가 고개에서 따라잡혔소. 수가 많았소. 관수라 불린 사람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쉬십시오. 홍매는 차를 끓여 방 안에 들였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감사라는 뜻이었습니다. 홍매는 그냥 찻잔을 상 위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홍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들었냐? 조금요. 서방님이라 불렀다. 도련님이라 했고. 네. 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홍매야, 저 허리끈 말이다. 내가 어젯밤에 등잔 가까이 놓고 들여다봤다. 거기 새겨진 글씨,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읽은 거 맞지? 홍매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가. 이 고장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양과 이 지역 사이를 잇는 가장 큰 상단을 이끄는 집안이었습니다. 정확한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장터 사람들도 함부로 가늠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고개를 넘는 물자의 절반은 서가 상단의 손을 단다는 말이 있을 만큼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홀로 남은 외아들 도련님이 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서 어린 나이부터 상단 일을 배웠다는 이야기. 홍매는 그 이야기들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야기의 줄은. 이름은 서경이었습니다. 서경 쉬징. 관수 어른이 짧게 불렀을 때 홍매가 귀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25이라 했습니다. 상단일로 이 고개를 넘어 거래처를 확인하러 내려오다가 오래전부터 서가 상단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경쟁 상단 쪽 무리에게 따라잡혔다고 했습니다. 수가 많았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으며 서경은 혼자였습니다. 그 고개에서 홍매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관수 어른이 방에서 나와 홍매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홍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네. 도련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수 어른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홍매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일입니다. 은혜라 하실 것까지는 지나칠 수 없어서 하신 일이라도 덕분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관수 어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홍매는 받지 않았습니다. 약재 살 돈이 없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관수 어른이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무언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주머니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도련님은 하루 이틀 더 폐를 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홍매는 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홍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거절의 빛은 없었습니다. 있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관수 어른이 찾아온 것이 나흘째 낮이었으니
그날 밤도 나흘째였습니다. 관수 어른과 그 일행은 마을 주막에서 묵기로 했고 초가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홍매는 등잔 옆에 앉아 바느질을 했는데 손이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이 엉키고 바늘이 헛나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운 것 같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홍매는 방문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경이 문지방에 앉아 홍매 쪽을 봤습니다. 홍매는 손을 멈췄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요. 서경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경입니다. 서가 상단의 서경. 홍매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매입니다. 고맙습니다, 홍매 씨. 그 인사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절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홍매의 가슴 어딘가에 작게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홍매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깐 마당을 바라보다가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홍매는 한동안 바늘을 내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옅게 흘렀습니다. 눈 쌓인 마당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일이다. 홍매는 속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되뇌었습니다. 그뿐이다. 그뿐이어야 한다. 닷새째가 됐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전날보다는 움직임이 나았습니다. 아침에 아궁이 앞에 장작을 날랐고 물독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두레박을 들고 우물 쪽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어색한 것은 여전했지만 하려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하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닷새째 되는 날 오전부터는 그냥 두었습니다. 막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그 하루 동안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관수 어른이 주막에서 따뜻한 약재를 구해 보내온 덕이었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받을 때 또 한 번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위해 결국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도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홍매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 며칠째 묵고 있다는 것, 그 남자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관수라 불리는 나이 든 사람이 주막에 머물며 날마다 홍매 집을 드나든다는 것. 마을은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옆집 안악이 홍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매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양반댁 자제야? 홍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개에서 다친 분인데 회복하시면 떠나실 거예요. 안악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처녀 집에 사내가 며칠씩 있으면 말이 나잖아. 말이 나도 어쩌겠어요. 사람을 고개에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홍매가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매는 자신이 조금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살린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경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서경은 서가 상단의 도련님이고 자신은 삭바느질로 사는 가난한 처녀입니다. 이 거리는 고개를 하나 넘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을 하나 건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그 생각을 애써 접었습니다.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관수 어른이 서경과 함께 방에 앉아 있었고 홍매는 저녁상을 들여갔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려는데 관수 어른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 주시겠습니까? 홍매는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수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하루 이틀 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보다도 마음을 좀 더 추스르고 싶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홍매는 서경을 봤습니다. 서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도 이곳이 편합니다. 홍매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뜬금없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왜 이 좁고 낡은 초가가 편하다는 것인지. 한양에 큰 집이 있을 텐데, 상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 더 있겠다고 하는 것인지. 홍매는 잠깐 무릎 위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뜻밖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나쁘지 않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홍매는 어머니의 그 말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홍매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날 밤 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새벽, 홍매는 이른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우물 앞에서 두레박을 내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경이었습니다. 속옷을 걸친 채 맨발에 버섯만 신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못 찾습니다. 둘이 우물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서경이 말했습니다. 홍매 씨. 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매는 두레박 손잡이를 쥔 채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서경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보아온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끝에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홍매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엿새째 새벽 우물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늘은 새벽 특유의 짙은 남빛이었고 우물 위로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홍매는 두레박 손잡이를 쥔 채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홍매 씨, 저는 며칠 안에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예상했는데도 어딘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홍매는 그 무게를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다 나으셨으니 잘 돌아가시겠지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경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 댁에 신세를 졌습니다.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빚을 돈으로 갚으려 했더니 홍매 씨가 받지 않으셨지요. 그건 빚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이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매 씨는 지금 이 삶이 평생이기를 바라십니까?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꽂혀서였습니다. 홍매는 이 삶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서러워한 적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떡을 팔고 눈 오는 날 고개를 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 다음 날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서경의 그 질문 앞에서 홍매는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삶이 평생이기를 바라는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려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 접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홍매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렸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서경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새벽 특유의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닭이 한 번 울었습니다. 저는 홍매 씨가 어떤 사람인지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이 힘들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건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두고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도 성품입니다. 홍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 돌아가서 이 일을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홍매 씨가 저를 살린 것,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것. 그리고 거기서 서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도 드릴 생각입니다. 홍매는 그 말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려 물독에 붓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손만 움직이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경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서 두레박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물을 붓고 나서야 홍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네. 저는 지금 당장 아무 대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자격도 없고요. 자격이라니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여쭤보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홍매 씨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홍매는 물독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홍매는 물통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서경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혼자 서서 홍매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홍매는 밥을 짓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서 밥이 약간 탔습니다. 어머니가 손냄새를 맡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홍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누른밥을 긁어냈습니다. 어머니는 홍매의 옆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벽에 밖에서 오래 있었더구나. 물 길었어요. 물 깃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너는. 홍매는 솥을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말해봐라. 홍매는 새벽에 서경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꾸미지 않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듣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2번 참았고 딸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홍매가 다 말하고 나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싫다는 거냐 좋다는 거냐. 그냥 무서워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에 참새 발자국이 찍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그런 소리가 날 것 같은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홍매야, 무서운 것과 싫은 것은 다른 거다. 그 말이 하루 종일 홍매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서운 것과 싫은 것은 다른 거다. 어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해줄 말이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남은 건 홍매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회째가 됐습니다. 관수 어른이 아침 일찍 찾아와 서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홍매는 방 밖에서 들리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낮아도 작은 집에서 다 들렸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도련님. 한양 어른들이 기다리십니다. 알고 있소. 혼인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쪽 객주 딸이라 하던데. 서경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관수 어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대가가씨 말씀이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홍매는 부엌에서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조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뛰었습니다. 혼인 이야기. 부산 쪽 객주 딸. 그런 집안에서 이미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서가 상단의 외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홍매는 다시 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에서 사람을 주워온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1회째 오후 서경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 관수 어른이 가져다 준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그 낡은 주머니와 수놓인 허리끈이었습니다. 서경은 허리끈을 매면서 홍매 쪽을 봤습니다. 며칠 신세 많이 졌습니다. 몸이 다 나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님께도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잠깐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서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홍매 씨, 저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홍매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살인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서경이 나갔습니다. 관수 어른과 일행이 뒤를 따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홍매는 살인문 앞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송이,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솔제 고개 쪽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홍매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홍매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경이 떠난 뒤 초가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홍매가 물을 깃고, 낮이면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면 어머니 미음을 끓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일들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기를 때 우물가에 잠깐 더 서 있게 되고,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끊어지면 다시 꿰기 전에 잠깐 멍하니 있게 되고, 홍매는 그런 자신을 알아채고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짓을 다 한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름 동안 서경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홍매의 밥그릇이 비는지 차는지를 눈여겨봤고,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는 사람.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홍매야, 그 서경이라는 사람 말이다. 홍매가 바늘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빈말이 아닌 것 같더라. 어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오래 살면 안다. 눈빛이 다른 사람이 있어.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은 말할 때 눈이 흔들리지 않는다. 홍매는 그날 밤 유난히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경이 한 말, 그 이상의 말씀도 드릴 생각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가 집안이 가난한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서경 혼자 마음이 있어도 집안이 반대하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반대할 이유는 홍매 쪽에 차고 넘쳤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홍매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는데 자꾸 서경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우물가에서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20알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필이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바느질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리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 씨 계십니까? 홍매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수 어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매가 알지 못하는 나이가 지긋한 또 다른 어른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사리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나이 든 어른이 홍매를 보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댁이 우리 서경이를 살린 댁이요? 홍매는 그 어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희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오래 봐온 눈이었습니다. 품이 넓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홍매는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이 홍매를 위아래로 한 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쟤는 눈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른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소. 그것은 묻는 말이었지만 이미 들어가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홍매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 어른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홍매는 자신의 삶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언가 크게 달라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좋은 쪽으로인지 나쁜 쪽으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나이든 어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른이 들어오자 방이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관수 어른과 서경이 뒤따라 들어오고 홍매는 문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기침을 한 번 눌렀습니다. 나이든 어른은 방 안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훑은다기보다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바느질 도구들, 구석에 개켜 놓은 이불, 창호지가 군데군데 덧댄 창문. 홍매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가 상단 큰댁 어른이요. 서경에 당숙되는 사람이요. 당숙이라 했습니다. 서경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상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이 이 어른이라는 것을 홍매는 나중에 관수 어른에게 들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와야 할 곳에 왔소. 어른은 어머니를 보고 다시 홍매를 봤습니다. 서경이한테 다 들었소. 눈보라 치는 고개에서 이 아이를 없다시피 데려왔다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목숨을 살렸소.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서경은 홍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수 어른도 조용했습니다. 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되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사내를 집 안에 들일 때 두렵지 않았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홍매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렵다는 걸 알면서 했단 말이오. 네. 어른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내쉬는 것에 가까운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관수한테 들으니 돈도 받지 않았다 하던데. 빚 갚으라고 한 일이 아니어서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한 일이요? 홍매는 이번엔 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어른이 홍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까보다 달라졌습니다. 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경이가 한양에 돌아와서 내게 한 말이 있소. 이 댁 아가씨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홍매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냥 은혜 값으로 넉넉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소. 그런데 서경이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구만.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어른이 서경을 한 번 봤습니다. 서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와보겠다 한 거요. 사람을 보지 않고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홍매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딸 쪽을 봤습니다.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경이가 홍매 씨와 혼인하고 싶다 했소. 방 안이 잠깐 멎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으로선 쉬운 결정이 아니오.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엔 내가 반대했소. 반대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 홍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그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어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연줄이 다르오. 거래처 집안이나 비슷한 형편의 집안과 맺는 게 상단 살림에 이롭다는 건 내가 더 잘 아오. 네. 그런데 서경이가 꼼짝도 안 하더구만. 어른의 입가에 또 그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고집이 있는 아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잘 꺾이지 않소. 그런데 이번엔 정도가 달랐소. 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소. 홍매는 서경 쪽을 봤습니다. 서경은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가 조금 붉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오기로 한 거요. 사람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어른은 다시 홍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가 보았소.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홍매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서경이가 홍매 씨한테 뜻을 밝혔다 들었는데 홍매 씨 마음은 어떠하오? 그 질문이 왔을 때 홍매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물으니 생각해 둔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어른 앞에서 서경이 옆에 앉아 있는 이 방에서 그것을 말로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홍매는 무릎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잠깐 보다가 홍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오.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큰 집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두렵다는 건 알겠소. 그런데 그게 싫다는 뜻이오? 홍매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것과 싫은 것은 다른 거다. 홍매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싫지는 않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궁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어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관수 어른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귀가 아까보다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기침을 참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른이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래 편찮으셨소. 2해 됐습니다. 딸이 고생이지요. 고생이 아니라 효심이요. 어머니가 홍매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견함, 안심, 그리고 조금은 서운함 같은 것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딸이 이 집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혼인 날짜나 절차는 천천히 맞춰가면 돼요. 오늘은 그냥 인사 왔소. 사람 보러 왔소. 네. 한 가지만 말해 두겠소.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쉽지 않을 거요. 눈 높은 사람들도 있고 말 많은 사람들도 있소. 그것을 알고 결정하시오. 홍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경이 곁에 서 있을 사람은
내가 보기엔 홍매 씨 같소. 그 말을 끝으로 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 일행이 나간 뒤 방 안에 홍매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서경은 마당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살인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홍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홍매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무릎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솔제 고개 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맑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사실 서경이 다시 찾아온 날부터였습니다. 말 여러 필과 차림새 좋은 어른까지 홍매 집에 들이닥쳤다는 것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서가 상단이 어떤 집안인지 아는 마을 사람들은 눈이 둥그레졌고 모르는 사람들도 분위기를 보아 심상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매가 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낯선 사내 둘이 홍매를 가로막았습니다. 홍매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림은 멀쩡했지만 눈에 거칠고 계산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홍매 씨 맞소. 솔제 아래 사는. 그렇습니다만. 서가 도련님이 댁에 다녀갔다지요.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그 도련님 앞으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댁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을 협박처럼 하지 않고 충고처럼 포장하는 말이었습니다. 홍매는 눈앞의 사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은 뜻이요. 가난한 처녀가 괜한데 끼어들면 다치는 법이요. 홍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두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홍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한데 끼어든 적 없습니다. 고개에서 쓰러진 사람을 집에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게 다치는 이유가 됩니까? 사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럽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박에 익숙하지 맞받아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사내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오? 굵은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관수 어른이었습니다. 뒤에 서가 상단 일꾼 두어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장터 근방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사내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홍매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관수 어른이 홍매 곁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저 자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 상단을 오래 괴롭혀온 경쟁 상단 쪽 사람들이요. 도련님을 고개에서 때린 것도 그쪽 사람들일 거요. 홍매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의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관수 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도련님께 말씀드려야겠소. 아니요. 홍매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허나 걱정하실까 봐요. 저는 괜찮습니다. 관수 어른이 홍매를 봤습니다. 잠깐 무언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매가 집으로 돌아오니 살인문 앞에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흔히 보는 돌이었지만 그 위에 헝겊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붉은 헝겊이었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멀리 던져 버렸습니다.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서움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나는 사람 하나 살렸을 뿐이다. 그게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되는가? 그날 밤 홍매는 어머니에게 장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고, 걱정하면 기침이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혼자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실이 엉키면 다시 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경 집안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혼인 이야기가 이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남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홍매가 나가 보니 관수 어른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보다 일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수 어른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서경 도련님이 습격을 당했소. 홍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처는 크지는 않소. 그런데 문제가 생겼소. 관수 어른이 홍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습격한 자들이 잡혔는데 그 자들 입에서 홍매 씨 이름이 나왔소. 홍매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살인문 앞에 선 관수 어른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홍매는 방금 들은 말을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습격한 자들 입에서 홍매 씨 이름이 나왔소. 제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관수 어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자들이 홍매 씨를 이용해 서경 도련님을 흔들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소. 도련님이 홍매 씨를 각별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협박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거요. 홍매는 어금니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당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소. 홍매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장터에서 그 사내들이 했던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처녀가 괜한데 끼어들면 다치는 법이요. 그때는 그냥 협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매를 겁주어 서경에게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홍매를 빌미로 서경을 압박하거나 둘 중 하나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홍매는 관수 어른을 봤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막에 계시오. 상처는 가볍소. 그런데 도련님이 홍매 씨를 보겠다 하오. 홍매는 안으로 들어가 겉옷을 걸쳤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서경이 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팔에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서경이 홍매를 보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홍매 씨, 어젯밤 일에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소. 도련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홍매 씨가 위험에 처했으니 저는 고개에서 사람을 살렸고 그게 빌미가 된 것이지 도련님이 저를 위험에 밀어 넣은 게 아닙니다. 홍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경이 잠깐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홍매 씨는 화가 났소. 조금요. 나한테요?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도련님 팔에 감긴 저 천이 보기 싫어서요. 서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홍매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들은 오늘 아침 포졸들에게 넘겨졌소. 도련님을 고개에서 때린 것도 같은 패거리였고 이번엔 증거가 충분하오. 잘 됐군요. 홍매 씨가 장터에서 물러서지 않은 덕이오. 저들이 조급해져서 무리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잡혔소.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기로 버틴 것을 공이라 부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서경은 그게 공이 맞다는 눈으로 홍매를 봤습니다. 서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혼인 이야기 말이오. 당숙 어른과 집안 어른들이 모두 허락하셨소. 이번 일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반대가 없으셨소. 홍매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홍매 씨한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말해 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소. 홍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병원이 계신데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당연하오. 그게 집안의 폐가 된다 해도요. 폐가 아니오. 홍매 씨 어머님이시면 나도 어머님이오. 당숙 어른께도 이미 말씀드렸소. 홍매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다른 감각이 왔습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누군가 같이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오는 그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홍매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매 씨. 네. 고개에서 그날 나를 두고 갔더라면 어쩔 뻔했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홍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고 갔으면 지금 이 대화도 없었겠지요. 서경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콜레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며칠째 흐리던 하늘이 그날만큼은 얼음장처럼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솔제 고개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콜레 내내 기침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좋았습니다. 홍매가 저를 올릴 때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빨리 숙였습니다. 자신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경은 콜레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과하게 웃지도 거창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었습니다. 처음 고개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았을 때 서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홍매 씨. 네. 앞으로 잘 부탁하오. 저도요. 서가 집안에 들어온 첫 해는 홍매 말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눈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끝에 가시가 돋친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살림 방식,
처음 보는 손님들, 처음 겪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가지씩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경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홍매를 감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사람 중 하나가 홍매에게 날이 선 말을 했을 때 서경이 그 옆에 와서 조용히 섰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멈췄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그날 저녁 서경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될 때도 있소. 서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홍매를 칭찬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각별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홍매가 바느질을 오래 하고 나면 어느새 따뜻한 물 한 그릇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홍매가 어머니 방에서 늦게 나오는 날이면 서경은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조금 늦게 차리게 했습니다. 장에 나갔다 오는 날 홍매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 오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직접 드리오 하고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매는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이거 어른이 두신 거지요? 서경이 딴청을 부렸습니다. 글쎄, 관수가 놓고 간 모양이요. 관수 어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이태가 지난 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홍매가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는 것을 눈치챈 것은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가 홍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홍매는 그 웃음을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서경에게 말했을 때 서경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반응이 없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서경이 천천히 홍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홍매는 그 떨림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도 기쁜 것을 몸이 먼저 말한다는 것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서경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단일로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는데 홍매가 몸이 무거워지면서부터 서경이 바깥 일을 관수 어른에게 더 많이 넘겼습니다. 관수 어른이 한 번은 서경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도련님이 직접 가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관수 어른이 가시면 돼요. 허나 홍매 씨가 곧 산다리요. 관수 어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깥 일을 척척 처리하고 돌아와서는 홍매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관수 어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늦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홍매는 산고를 치르고 나서 기진맥진한 채로 누워 있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겨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서경이 방에 들어왔을 때 홍매는 아직 눈물을 닦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경이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아이 손에 가져다 댔더니 아이가 꼭 쥐었습니다. 서경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홍매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듯 보이지만 눈이 빨개진 얼굴이었습니다. 홍매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서경이 민망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서경이 지었습니다. 솔이라 했습니다. 소나무 솔. 홍매가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솔제 고개에서 따온 겁니까? 그렇소.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별게 아니요. 제일 중요한 곳이요. 그 고개가 없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으니. 홍매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 대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리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나무, 그 고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아이 이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서경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홍매가 말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알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약재가 들어왔습니다. 서경은 어머니 방에 직접 들어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홍매 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대하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경이 들어올 때마다 기침을 참으려 했습니다. 사위 앞에서 아픈 모습 보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서경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단 이야기, 아이 이야기, 마을 이야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홍매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경의 낮은 목소리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섞이는 것을. 그럴 때 홍매는 가슴이 꽉 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듬해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홍매를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손이 야물었습니다. 서경은 딸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활짝 소리내어 웃는 것을 홍매는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홍매 씨를 꼭 빼닮았소. 그게 웃을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웃을 일이요. 홍매는 그 말에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혼이 난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서경은 종종 이런 말을 불쑥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낮고 조용하게.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소리는 서경을 닮아 말이 없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둘째 딸은 홍매를 닮아 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두 아이가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가 집안 가득 찼습니다. 관수 어른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고 그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방에서 들으며 웃었습니다. 봄이면 볕 좋은 마루에 앉아 손자 손녀를 곁에 두고 홍매가 바느질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초가집에서 홍매가 등잔 앞에 앉아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방이 넓어졌고 이제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경이 상단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홍매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이 방에 들어와 홍매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홍매가 바느질하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홍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오래 했소. 이제 쉬시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오늘은 됐소. 서경이 바느질 거리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홍매는 반박하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사실 손가락이 뻐근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소리가 방 너머로 가늘게 들렸습니다. 서경이 말했습니다. 홍매 씨. 네. 잘 살고 있소. 홍매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서경이 그 말을 할 때의 눈빛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것을 홍매는 알았습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했던 질문과 같은 무게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이 삶이 평생이기를 바라십니까? 그 물음의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홍매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불이 밝혀진 방, 아이들이 자는 건넌방, 어머니가 계신 볕 좋은 방,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네, 홍매가 말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서경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고 있던 홍매의 손을 가만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솔제 고개가 내다보이는 창 앞에 홍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경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홍매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낡은 버선이었습니다. 얼룩이 진 채로 굳어있는 버선. 서경은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냥 홍매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고개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고개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쩔 뻔했소. 있었잖아요. 홍매 씨가 있었소. 홍매는 버선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일이에요. 아로. 그게 홍매 씨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솔제 고개가 점점 하얘졌습니다. 소나무들이 눈을 이고 서 있었습니다. 홍매는 버선을 다시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홍매는 훗날도 눈 오는 날이면 그 버선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그게 뭐냐고 물으면 홍매는 짧게 말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에 신었던 버선이란다. 왜 버리지 않아요? 그날이 생각나서. 그날이 뭔데요? 홍매는 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데려올 수 있는지를. 사람이 거기 있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이 삶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방, 자라는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눈 오는 날이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 눈은 그해도 솔제 고개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고개를 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도 누군가는 멈춰 설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홍매처럼. 눈보라 고개에서 도련님을 주운 가난하지만 손이 야무진 그 처녀처럼. 이것으로 눈보라 고개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